제가 책도 갖고 왔는데요. 슈퍼게이밍 왕초보 주식수. 제가 절대 부탁드린 거 아닙니다. 우리 대표님 제가 봤을 때 타로 되게 많이 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표님의 유형 자산이 뭔가 되게 감가상각이 많이 되어 있네요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이종루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7일 완성 재무제표 읽기의 저자님이신 윤정용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간략하게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누구나 회계할 때까지 회계책을 쓰고 회계 강의를 하고 있는 윤정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바로 이 책인데요. 제가 사실 이 책을 보고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꼭 추천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쉽다고 일단 책 표지에, 그리고 7일 완성. 이게 사실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려준다는 뜻이겠죠. 뭐 완벽하게 마스터하는데 7일은 굉장히 적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도 재무제표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좀 저자님과 함께 어떻게 재무제표를 쉽게 읽을 수 있을지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먼저 좀 약간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프로필을 보면 비회계 전공자인데 재무팀에 배치돼서 처음에 회계가 어려웠다 뭐 이런 내용이 좀 있는데, 혹시 전공은 그럼 전혀 이런 경영 경제랑 상관없는 전공을 하셨나요? 전혀 상관없었고요. 무역이랑 부동산학 복수 전공했어요. 무역이면 좀 약간 전혀 같은 상경계도 상관 있지 않나요? 평점이 거의 2점대여가지고 네. 무역이었지만 네. 회계 공부를 안 했다. 안 하고 저는 오히려 홍보 쪽이었어요. 홍보. 네, 인턴을 했던 게 두산주류비지에 처음처럼 소주 런칭됐을 때 네. 그 홍보대 행사에서 홍보를 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당연히 회사도 홍보팀에 들어가지 않을까 했는데 재무팀으로 강제 발령된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비전공자였기 때문에 회계도 잘 몰랐는데 재무팀에 배치돼서 이렇게 내용 읽어보니까 나 신입사원 시절에 진짜 이거는 그만둘까 이런 생각 할 정도로 고민을 했다고 했는데, 네. 회계를 몰라서 네. 재무팀에 들어갔을 때 난처하고 어려웠던 뭐 그런 상황이나 에피소드들 있을까요? 네, 저 회계의 뜻도 몰랐거든요. 교회를 다니가지고 그 회계를 진짜 그랬어요. 재무의 뜻도 몰랐고 그랬는데, 그래도 에피소드가 한 2개 정도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첫날 이제 팀장님하고 이제 팀원들 처음 식사하는 데여서 너무 긴장했는데 팀장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고 싶냐고. 그래서 저는 홍보를 하고 싶다. 재무팀장님이 무슨 일을 하고 싶냐고 물었는데 제가 홍보를 하고 싶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부서 배치받기 전에. 아니요. 부서 배치 받고 나서. 재무팀에 들어갔는데 홍보하고 싶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긴장해서 물어보신 게 입사 전에 무슨 일을 하고 싶었니? 라고 물어본 줄 알았던 거죠. 재무팀에 들어와서 무슨 업무를 하고 싶냐? 이 질문이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좀 찍혔습니다. 그래서 홍보팀에서 일하고 싶은데 억지로 끌려오네로 찍혀가지고 많이 혼났고, 그리고 신입사원 때 제가 심할서를 뭐였냐면 재무팀의 8알은 거의 전표 승인이거든요. 그래서 각 본부나 팀에서 올라온 그 전표 맨날 도장 찍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당좌 수표 전표라고 해서 그날 이제 나가야 되는 이제 큰 돈들, 그런 전표들은 아침 8시 반부터 이제 9시까지 팀장님이 직접 우리 부사장님, 경영지원 실장님한테 결제를 받거든요. 그날 받았던 게 이제 어떤 본부에서 손해배상 전표 5천만 원짜리 고객한테 배상해야 되는 전표였는데 제가 그만 깜빡했던 거예요. 그 서랍함에 제가 고이 모셔놨는데 얘가 뒤로 넘어가서 깜빡해가지고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돈이 안 들어왔다. 5천만 원이 안 들어왔다. 어떻게 된 거냐. 그때 소름이 쫙 끼치면서 그 서랍함에 있는 전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팀장님한테 솔직히 말씀드리고, 팀장님이 그 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오후에 이제 부사장님 결제를, 저는 이제 심할서를 썼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대학 졸업한 분들이 사실 뭐 전공 부서가 아니라면 다 이렇게 좌충우돌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하는데요. 네. 보통은 그냥 그런 상태라면 적당히 그 부서에 익숙해지고 그 부서원들과 어울리면서 업무도 익숙해지고 정도인데, 우리 윤정용 저자님께서는 회계 알못, 회계를 잘 알지 못하는 회계 알못인 신입사원에서 지금 막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는 유명한 회계 강사, 심지어 회계 베스트셀러 책을 쓰신 분이 됐는데, 어떤 결심을 하셔서 재무팀 실력 이상의 회계 공부를 하게 됐을까요? 그때는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안 혼나려고 회계를 많이. 왜냐면 그 부서에 들어갔고 일은 해야 되잖아요. 월급은 받는데. 그래서 맨날 팀장님한테 혼나고 또 사수한테 창고에 끌려가서 너 혹시 백이 써서 여기 들어왔니? 재무팀 함부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근데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낮에는 깨지고 이제 밤에는 인강 열심히 듣고 또 기초회계책 보면서 빡세게 하다 보니까 그때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이론하고 실무가 딱 크로스되는 경험. 이 분계를 왜 이렇게 끊는지를 그제서야 알게 됐었고요. 그전에는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라니까 차변대변 끌었는데, 그리고 제가 작성한 재무제표가 뭘 의미하는지랑 또 외부감사 때 저희가 증빙을 제출하잖아요. 이 증빙이 왜 중요한지를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제서야 그 회계의 의미를 이제 알고 나서 아, 일이 좀 재밌어졌다고 할까. 그 후에는 좀 저희 고가도 되게 높게 받고 그제서야 좀 인정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론을 모르는 상태에서 회사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인 건데 실무부터 부딪히니까 너무 어렵다 모른다 해서 이제 공부를 하셨다는 뜻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책과 어떤 인강을 들으신 건가요? 일단은 선배님이 주신 되게 두꺼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 회계책 뭐 지금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랬는데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회계 공부를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걸 전체를 다 알려고 하기 때문에 포기하시는 것 같아요. 회계 라이센스가 필요한 게 아니라 단순히 이렇게 회계 실무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회계 100이 있다면 20%만 알아도 80% 실무가 다 가능하다는 생각 그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20%만 알아도 회계 실무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책을 쓴 게 이제 첫 번째 책이 이제 직장인형 회계하라라는 책이었어요. 네, 제가 이제 경험을 많은 기초 회계책만 다 읽었거든요. 교양책도 읽고. 근데 직장인들이 회계하면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았거든요. 이직할 때도, 재테크할 때도, 또 승진할 때도 회계를 모르면 우리 팀장님이나 우리 경영자들은 회계어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직장인이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회계를 알기 위해서는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제가 좀 깨달았던 게 있었죠. 직장인으로서 재무팀에 배속돼서 회계 공부를 해서 이제 회계 마스터가 절동대로 이제 실무와 이론을 겸비를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그러면 회사를 다니시나요? 아니면 어떤 교육 강사, 뭐 저술활동 이런 걸 위주로 하시는 건가요? 지금은 제가 아까 대한민국 누구나 회계할 때까지 해서 회계를 통해서 얻은 게 너무 많아서 지금 회계 강사가 아마 주입니다. 그래서 회계책을 쓰고 회계 강의를 하는 게 저희 제일 중요한 잡이고 두 번째로는 조그만 가게 가게요? 네, 조그만 그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돈을 벌기 위한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회사를 그만뒀을 때 제가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제 가능성을 믿고 결혼했는데 2014년도인가 제가 재무팀 출신이어서 그런지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해요. 그때 보니까 240만 원 1년 동안 수입이 그밖에 안 됐던 거였어요. 1년 동안 수입이 240만 원? 네. 아, 그 카페? 그 카페는 아닙니다. 예, 그건 완전 지금의 이익이고 그때 회사 그만두고 했던 일들이 너무 좌충우돌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후로 제가 이제 회계 책을 쓰고 책이 나온 거는 2017년도였어요. 이번 책 말고 첫 번째 첫 번째 책이요. 회계하라? 예, 퇴사하고 나서 사업을 몇 번 하고 2번 정도 했는데 말아먹었고요. 다시 회사로 돌아가서 그때도 틈틈이 강의를 했습니다. 월급을 적게 받는 대신 강의를 좀 하게 해달라.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 이 책을 썼고 이 책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 강의가 뭐 회계라는 게 사실은 그 이해관계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을 위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은행일 수 있고 또는 사업자일 수 있고 주주일 수 있고 아니면 직장인 중에 회계 담당자일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그룹들이 있을 텐데 주로 어떤 그룹을 대상으로 회계 강의를 하시나요? 저에게 회계 요청이 들어오시는 분들은 기업이고 기업에서도 이제 비재경 부서라고 하죠. 회계 담당자보다는 뭐 회계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계기판 같은 거잖아요. 차의 상태를 알려면 계기판을 보고 운전해야 되는 것처럼 회사의 상태를 알고 우리 직원들이 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비재경 부서의 임직원분들이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수강생 분들입니다. 회계를 담당하지 않는 회사 직장인 분들을 네. 대상으로 그러면 좀 그렇죠. 약간 쉬운 언어로 이해하기 쉽게 맞습니다. 사례를 들면서 하시겠네요. 네네. 그래서 기존에도 아마 대부분 이제 회계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강의를 들으셨는데 그분들의 그 용어들이 좀 어렵잖아요. 되게 외계어 같고 저는 회계 비전공자였으니까 좀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저희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회계 마스터라고 했는데 저는 회계 마스터라고 하거든요. 회계 맛만 보여주는 그러면 이분들이 아 회계가 이렇게 중요한 거 알겠구나. 내 업무가 회사의 재무제표랑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고 일하는 사람과 모르고 일하는 사람 되게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고 일하는 사람도 회사의 이익에 기여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비용을 절감한다거나 영업사원들은 리스크 관리한다거나 이렇게 일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거를 좀 인정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렇게 이제 회계를 모르다가 네. 공부를 하게 되면 예. 직장인으로서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회계 공부를 하고 일이 비즈니스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기존에는 그냥 내 한 영역에서만 일을 담당했다면 회계를 알고 이 업무가 확장되면서 아, 내 업무하고 기업의 재무제표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 경영자의 관점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졌다. 그래서 어떤 분은 회계관리 자격증에 도전해서 만점 받았다고 막 인증자 보내기도 하셨어요. 더 깊이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책은 정말 회계 입문하는 그 통로라면 대표님이 쓰신 책부터 시작해서 전문가분들이 쓰신 정말 좋은 책들이 많거든요.
거기까지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보람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재무제표를 볼 줄 알고 이게 이제 최종적인 목표일 수 있는데, 우리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은 재무제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시는 분들 그런 궁금증 가지실 거예요. 와, 회계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고 또 재무제표를 7일 만에 완성할 수 있는 책을 쓸 정도면 기업 분석도 되게 잘하시겠다. 그럼 재테크도 주식을 많이 하실래나, 이런 궁금증 있으실 텐데요. 네네. 제가 대신해서 여쭤보고 싶네요. 혹시 재테크의 비중에 주식 투자 비중이 좀 많이 있나요? 거의 10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중에 도움을 많이 주신 게 또 우리 대표님이 제가 책도 갖고 왔는데요. 슈퍼게임이 왕초보 주식수. 제가 절대 아닙니다. 부탁드리는 거 아닙니다. 네, 이거는 제가 직접 읽는 거고요. 그리고 삼박자 투자법. 그중 삼박자 투자법이 가치, 가격, 그리고 정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재무제표는 가치에 대한 부분인데, 저도 주식 투자를 하고요. 제 아내도 주식 투자를 합니다. 근데 제 아내는 가격에만 집중하고 저는 또 가치에만 집중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대표님의 책과 유튜브 영상, 제가 또 찐팬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를 뒤늦게 깨달았어요. 예전에 재무팀에 있을 때도 주식 투자를 했었고요. 되게 소극적으로 회계 강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했을 때도 주식 투자를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회계를 공부할 때 되게 좋은 게, 기업의 회계보다는 개인의 소중한 돈을 불릴 때 한번 이용해보면 유용성을 알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저는 우량한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우량한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게 제일 좋은 투자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를 이제 깨달았고,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투자를 하는 거는 이제 작년 여름부터 재무제표와 가격, 정보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투자를 해서 감사하게도 좀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아내분하고 둘이 이렇게 서로 잘 합을 맞추시면 시너지 효과가 대단하시겠네요. 성향이 너무 달라가지고 이 책을 쓴 이유도,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재무제표 좀 가르쳐줘. 근데 아내를 가르치는 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만 하다가 출간 계기가 됐었고, 이 7일 완성 재무제표 읽기 책이 약간 회화책처럼 되어 있어요. 영어 회화책이요? 예. 왜냐면 회계는 비즈니스 언어인데 자꾸 수학 공부하듯이 하면 안 되거든요. 말로 떠드듯이 아기가 옹알옹알 하면서 말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내랑 떠드는 것처럼, 예를 들면 뭐 우리 대표님 제가 봤을 때 살을 되게 많이 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표님의 유형 자산이 뭔가 되게 감가상각이 많이 되어 있네요, 이러면서 할 수도 있고요. 대화를 그렇게 하시나요? 네, 아내분하고? 아내분 얘기합니다. 뭐 아내가 어떤 걸 사려고 할 때 그 자산이니? 뭐 이러면서 이렇게 회화 떠드듯이 재무제표를 7일 하면 저는 회계 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계 네이티브, 회계 원어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말장난도 하면서 재무제표를 읽을 수 있는 책이거든요. 부부간에 제가 보기에 회계로 대화를 하면 제일 싸움이 많이 날 부분이, 지출 내역 중에 이게 네네. 자산화가 된 거냐, 아니면 그렇죠. 비용 처리가 된 비용으로 거냐, 해서 손익에 영향을 미칠 거냐. 단기 비용이냐, 아니면 네. 수년간 나에게 자산화가 되는 거냐의 관점 차이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게 저희가 통합이 되면서 재테크에 되게 도움이 됐던 게 회계 등식이 있어요. 대표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자산은 부채 더하기 괄호 열고 자본 더하기 수익 빼기 비용 괄호 닫고, 이게 되게 대표적인 계정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자산이라는 게 무엇이냐, 회계에서는 돈을 벌어다 주는 게 자산이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산이 뭐예요 물어보면 재산하고 되게 동일하게 보는데, 재산 중에서 돈을 안 벌어다 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산에 초점을 맞춰서 아내랑 같이 돈을 벌어다 주는 자산에만 투자를 합니다. 처음엔 이걸 몰랐었어요. 예를 들면 자동차는 저한테는 자산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주유비나 정비, 뭐 검사, 뭐 면허세, 돈을 먹어대는 애예요. 근데 쿠팡 택배기사한테 자동차는 자산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예를 들면 제가 주식 투자를 이렇게 소소하게 할 때 아이패드 프로가 나왔어요. 200만 원 정도면 되게 좋게 살 수 있겠구나 생각하다가 아내랑 이렇게 자산 성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산인가? 돈을 벌어다 주나? 솔직히 이거 없이도 13년에 산 노트북으로도 아직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안 사고 제가 그때 삼성전자 주식이 38,000원 정도 됐을 때요. 그때 샀거든요. 그거는 자산이 맞죠. 저한테 돈을 벌어다 주니까. 그래서 아내랑도, 아내가 샤넬백 가격이 인상될 것 같아, 하나 사도 돼? 물어보면 제가 항상 물어봅니다. 자산이니? 그게 돈을 벌어다 주니? 남자친구 회계 공부하는 거 싫어할 것 같은데, 여자분들이. 아니 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비용은 줄이고 실제 정말 수익에 기여하는 자산, 미래의 효익을 갖다 줄 수 있는 자산에 초점을 맞춰서 종잣돈도 잘 모아서 저는 주식 투자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무제표를 7일 만에 볼 수 있는 책을 쓰신 저자님은 거의 100% 주식 투자 비중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럼 우리 구독자님들이 대부분이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니까 7일 완성 재무제표 읽기는 사실은 주식 투자자님들만을 위한 회계책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직장인 분들 또는 사업하시는 분들, 비즈니스를 하시는 모든 분들은 사실 회계적 마인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7일 동안 충분히 공부할 수 있어 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주식 투자에 좀 필요한 질문
질문도 하고 또 뭐 사업자들이나 직장인들 필요한 질문도 하겠습니다. 이 책의 구성을 보면 7일 마스터기 때문에 당연히 데이 7장까지 있습니다. 한 장당 뭐 한두 개씩 이렇게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먼저 첫째 날에서는 필수 회계어로 기초 개념 다지기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은 이 회계어 용어 뭐 주식 투자를 하건 회계 공부를 하건 용어 공부하는 게 제일 어렵죠. 회계가 뭔지부터 알고 갑시다. 회계가 뭔가요?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회계를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문단이 하나 나오죠. 근데 잘 보시면 정보라는 게 다 이렇게 통일되어 있어요. 정보는 다 들어갑니다. 저는 회계를 뭐냐 물어보면 머니 정보, 그러니까 그 기업에 대한 돈에 대한 정보, 사업을 하시면 사업장의 실태를 알려주는 돈에 대한 정보,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회계가 뭐냐 물어보면 대부분이 막 ERP 시스템, 복잡한 계산, 그래서 많은 분들이 편견을 가져서 포기하는데요. 회계는 그냥 돈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럼 기업에 돈을 얼마 가지고 있고 얼마를 벌고 이거를 알고 싶으면 당연히 회계의 거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계의 정보, 그거는 재무제표라는 거를 저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계는 돈에 관한 정보고 돈에 관한 정보가 모여있는 표가 재무제표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또 첫째 날 공부 중에 이제 주식 투자자분들한테 아주 꼭 필요한 용어가 딱 들어있는데요. 전자공시 시스템은 회계 왕초보를 위한 보물창고.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길래 회계 왕초보를 위한 보물창고일까요? 전자공시 시스템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점심에 맥도날드 햄버거 먹고 왔는데요. 햄버거 먹고 싶으면 맥도날드에 가야 되는 것처럼 재무제표를 읽고 싶으면 당연히 전자공시 시스템에 가면 되거든요. 전자공시 시스템은 자산 120억 이상이거나 뭐 상장사나 외부감사 받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재무제표를 다 올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도 극찬을 했고요. 심지어 공짜입니다. 근데 문제가 아무도 안 들어간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전자공시 시스템의 재무제표, 상장사든 비상장사든, 비상장사는 1년에 한 번, 상장사는 1년에 4번 정도 재무제표 올리니까 합치면 거의 1년에 한 3만 개가 넘는 재무제표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읽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자공시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정보는 이제 사업보고서가 있죠. 그리고 오늘 이제 카카오뱅크가 공모를 했는데, 이렇게 공모하는 기업들의 투자 설명서도 굉장히 솔직한 투자 설명서를 생각하거든요. 이런 정보도 다 전자공시 시스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밸런스 투자에서 정보에 대한 부분이 전 바로 전자공시 시스템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공시를 좀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투자에 대한 부분도 가져갈 수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전자공시 시스템을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물창고고, 좀 아는 척을 하고 싶다면 전자공시 시스템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줄여서 DART, DART, DART라고 검색하셔도 나옵니다. 사이트가. 다트를 진짜 일반 투자자들이 친숙하지 않아요. 제가 맞습니다. 예전에 한번 네. TV조선 모 프로그램에 나갔었는데 네. 그때 다트라는 용어를 한번 썼는데 네. 그 방송 나가는 그 시간 동안 네이버 검색어 1위가 다트였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주식 투자자들이 다트를 얼마나 모르면, 아니면 또 그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주식 투자자가 아닌 분들이 궁금했겠죠. 다트가 뭔지. 다트는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뭐 들어가셔야 되는데, 회계 왕초보도 보물창고로가 들어가시는데 주식 투자 하시는데 안 들어가면 큰일 나죠. 그래서 첫째 날은 회계 필수어에 대해서 이렇게 좀 기초적인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요. 둘째 날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자님이 회계의 최종 목적은 재무제표 읽는 거니까 여러 가지 재무제표 중에 가장 먼저 봐야 될 재무상태표에서도 자산과 부채, 자본 중에 자산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자산 중에 저는 저 첫 번째 제목이 제일 궁금했어요. 이 회사가 망할까 안 망할까 궁금할 때 유동자산 봐라. 주식 투자자분들도 이 회사가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체크 잘하면 절대 잃는 투자 안 하실 텐데. 맞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망할지 안 망할지? 네. 유동자산이 이제 한마디로 너 현금 얼마 있냐. 그래서 은행이 좋아하는 자산, 체크하는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동자산을 보면 회사의 그 돈이라는 피가 어떻게 돌고 있는지, 현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한 애들이거든요. 이 세 가지가 돌고 돌아야 현금이 있어야 재료를 사고 제품을 만들고, 제품을 팔면 외상되고 매출채권 생기고, 매출채권을 현금으로 또 회수해서 또 재료를 만들고, 이게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동자산을 보면서 회전율이라던가 여러 가지 계산할 수 있고요. 근데 망할지 안 망할지는 유동비율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빚이 없으면요 안 망하잖아요. 빚을 못 갚아서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유동 비율이 1년 이내 갚을 돈을 네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현금이 있니? 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이 있니? 이게 유동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동 비율을 은행가 비율, 뱅커스 레이시오라고 해서 돈을 빌려줄 때 꼭 체크하는 비율이라고 하죠. 유동 비율 계산법이 뭐죠?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유동 자산과 유동 부채가 있으면 얘를 비교해서 유동 부채보다 2배가 많으면 이게 200%. 숫자가 클수록 좋은 건가요? 그렇죠. 클수록 좋지만 그것도 좀 자세히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수중에 있는 현금이 너무 많아도 이거는 그렇게 좋은
좋은 소식은 아니거든요. 저는 시가총액 상위 기업을 기준으로 하면 200% 이상 정도면 1년 이내 갚아야 대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현금이 있다. 엄격하게 이 단기 유동성이라 하잖아요. 1년 이내 돈을 갚을지 보고 싶다면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뺀 당좌자산을 가지고 또 유동부채 1년 이내 갚아야 될 부채와 비교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당좌 비율, 기업의 상태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해서 이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을 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보를 보니까 최근에 거래 정지 당한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유동 비율이 35%, 당좌 비율이 20%. 이거는 뭐냐면 당장 갚아야 될 빚이 현금보다 5배나 많다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유동 비율이 232%에 당좌 비율이 192%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셔서 회사가 안 망할지 망할지는 바로 이 유동 비율, 당장 갚을 수 있는 빚을 감당할 수 있는 유동 자산이, 당좌 자산이 충분한지만 보더라도 내 돈을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고자산이 커야 좋은 건지 뭐 낮아야 좋은 건지 재고자산도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시죠. 재고자산은 쉽게 말하면 팔려고 만든 제품이나 상품 같은 걸 말하죠. 그래서 이 재고자산이 많으면 좋을까 적으면 좋을까? 저는 빨리 팔려야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의 재고자산 비중을 보면 굉장히 작아요. 그만큼 이게 팔리는 속도가 되게 빠르다라는 거죠. 재고자산만 보더라도 이 회사가 이 제품이라는 재고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팔리는 속도 같은 것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팔기만 하면 좋은 게 아니라 돈을 받아내야 되잖아요. 또 매출 채권에 대해서 그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제 외상대금을 정산해줘야 되는 이제 매입 채무에 대한 부분까지 계산하시면 회사의 현금이 돌아가는 현금 순환 주기를 계산하기까지 가면 나중에 투자할 때도 현금 순환 주기가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고자산이 또 막 갑자기 막 늘어나면 네. 주식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재고자산과 매출액을 좀 같이 보면 매출액이 늘어나는데 재고자산이 갑자기 증가한다라는 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재고자산이 증가한다는 건 흔히 우리 쉽게 말하면 물건을 팔려고 만들었는데 창고에 쌓여 있다는 거를 볼 수 있잖아요. 재고자산이 일단 많아지고 있다, 계속 쌓여지고 있다라는 게 또 팔리는 속도도 계속 길어지고 있다면 좀 안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무상태표 읽기 둘째 날 재무제표 중에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요. 셋째 날은 이제 남아있는 재무상태표의 두 가지 계정인 부채와 자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부채 비율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을 저는 기본적으로 같이 체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동 비율이 늘어난다는 거는 수중에 있는 현금이 늘어난다는 얘기고, 부채 비율은 정말 기본적으로 봐야 될 안정성 지표인데요. 기업에서 갚을 돈이 많은지, 쉽게 말해서 부채와 내 돈이라 할 수 있는 자본을 비교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갚을 돈보다 내 돈이 많은 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뭐 100% 미만이라고 얘기했을 때 갚을 돈보다 내 돈이 많은 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100% 미만인 우리 상장사의 경우에는 이게 많아요. IMF 이후로 이 부채 비율 엄격하게 관리했기 때문에. 또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을 보면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부채 비율 40%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항상 2에서 3배 정도가 많았다는 거죠.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을 같이 보는 거는 유동 비율이 증가하면서 부채 비율이 감소했을 때 갚을 돈이 줄어들고 유동 비율이 늘어난다는 거는 수중에 있는 현금이 늘어난다는 거니까 이렇게 같이 본다면 좋지 않을까. 근데 또 업종에 따라서 또 부채 비율을 잘못 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수주산업군에 있는 기업들은 미리 받는 돈, 선수금도 하나의 부채이기 때문에 그게 늘어나면 계약 수주를 많이 따서 이 선금이 많이 늘어나면 부채도 증가하잖아요. 이때는 부채 비율은 어떤 부채가 많은지, 좋은 부채인지 나쁜 부채인지를 거기까지 구분해서 돼야지 부채 비율을 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조금 대표님은 쉽겠지만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유동 비율하고 부채 비율이 헷갈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신다면 조건 검색 기능이 요즘 굉장히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조건 검색 기능에 엔드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걸 많이 넣어야 되는데, 정확히 아세요. 유동 비율은 부채분의 자산이기 때문에 숫자가 높은 게 좋은 거고, 부채 비율은 자본분의 부채이기 때문에 숫자가 낮은 게 좋은 거고, 이거를 확실히 아셔야지 또 그 기준점을 아시면 조건 검색 넣을 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유당부라고 해서 유동 비율, 당좌 비율, 안정성 평가할 때 부채 비율, 그래서 200, 100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아, 완전히 초보자를 위한 쪽집게 강의시네요. 쪽집게 강의. 그래서 유동 비율, 당좌 비율은 200%, 100% 이상, 부채 비율은 100% 미만. 이렇게 기업을 선별하는 투자자가 있는데 이제 월투슐러스라는 고용한 투자자라고 해서 이분은 기업의 안정성만을 잘 보고 체크해서 되게 수익을 많이 냈다. 그래서 유당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당부 200, 100, 100. 아, 이거 쪽집게 강사 좋습니다. 자본 쪽에서 기업을 튼튼하게 하는 건 결국은 이익잉여금인데, 이익잉여금은 사업을 잘했다는 증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익잉여금이라는 것은 그 회사가 최종적으로 손에 쥔 그 누적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금자가 붙어서 현금이라고 좀 착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장부상에 이익이 쌓여 있는 누적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기업을 볼 때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을 이렇게 비교해서 많이 보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기준으로 자본금이 110억이거든요. 그런데 총 자본은 3조 1,400억입니다. 그 중에 이익잉여금이 2조 8,600억. 대단한 거죠. 삼성전자가 8,975억 원이라는 자본금을 가지고 총 자본 275조. 그 중에서 이익잉여금이 272조니까요. 어마어마한 거죠. 아, 자본금, 이 자본금을 가지고 물론 자본잉여금이라는 이 납입자본을 얘기하지만 자본금과 총 자본의 크기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익잉여금의 크기를 보면 야, 이 회사 사업 진짜 잘했네.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모든 회사가 다 이익잉여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2020년도 3분기에 우리 아시아나항공 잠깐 거래정지 빠졌다 다시 재개되는데 1조 5천억 원이라는 결손금이 있었죠. 이 결손금이 자본 때문에 가려져가지고 안 보일 수 있는데 가려내서 볼 수만 있다면 아, 이익잉여금 있구나. 더 나아가서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의 크기를 보면서 사업이 되게 잘했네 라는 거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업을 잘했다는 증거 이익잉여금이다 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이익잉여금이 크면은 누적해서 계속 잘했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결손금이 쌓여있다는 얘기는 소위 말하는 자본 잠식 기업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자본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인지 나아가서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여 있는지 잘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자본책을 보고 우리 대표님의 왕초보 주식 수업에서도 자본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 더 깊게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넷째 날은 손익계산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맨 마지막에 기업의 미래를 예측하는 키워드 성장성과 수익성. 손익계산서에서 성장성과 수익성을 어떻게 체크할 수 있죠? 손익계산서에서 저는 볼 수 있는 거는 매출하고 이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매출이 증가하고 있냐, 이익이 증가하고 있냐. 개인적으로는 매출보다 이익 증가율이 훨씬 더 크면 더 좋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증가율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게 바로 성장성을 체크하는 지표이고요. 수익성의 경우에는 이익률이라는 용어가 들어갑니다. 이 제품 팔아서 얼마 남아? 매출 총이익률. 영업해서 얼마 남아? 이제 영업이익률. 그리고 최종적으로도 손에 얼마 지는 거야? 이제 당기순이익률이라는 게 있죠. 더 좀 더 나가면 이제 자기자본 순이익률이나 ROE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수익성 지표는 이제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매출과 이익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성장성과 수익성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투자할 때 기업을 선별할 때 어떤 종목을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수익률이 결정되잖아요, 이미요. 수익성과 성장성을 체크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는 뭐 굳이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일일이 계산할 필요 없고 좀 네이버에서 네이버 근육만 들어가도 아주 계산이 잘 되어 있거든요. 경쟁사랑 비교해서 보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네이버냐 카카오냐 이게 엄청난 화두지 않습니까? 네이버와 카카오의 수익성 중에 영업이익률을 보겠다 하면 네이버는 23%, 카카오는 11%거든요. 아, 수익성 면에서 이익률이 네이버 훨씬 좋네, 영업이익률이. 그런데 성장성을 보면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면 네이버는 5% 증가했지만 카카오는 120% 증가했거든요. 주식시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주식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시장에서 프라이싱 가격을 매겨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훨씬 더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서는 매출과 이익을 중심으로 성장성과 수익성 지표만 확인해도 굉장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쪽지게 강사님께서 성장성은 뭐 매출액 증가율이나 이익 증가율, 수익성은 영업이익률이나 뭐 매출 총이익률이나 당기순이익률을 보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지표 기준으로 이 정도 높으면 좋은 거야, 뭐 수치가 있나요? 일단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일단은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했을 때 두 자릿수는 무조건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증가율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을 세운다면 매출 증가율보다는 이익 증가율이 더 폭이 크면 더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매출은 증가했는데 이익이 감소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뭐 매출원가라던가 우리 제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돈, 홍보하는 데 들어가는 판매비와 관리비, 이 영업비용이 효과적으로 쓰이지 않아서 오히려 영업이익이 감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매출 증가율보다 이익 증가율이 더 큰 회사들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대표적으로 대표님 시가총액 그 기준을 보는 것처럼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기업들을 그 업종 순으로 본다면 탑에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그게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손익계산서 쪽에서 하나 더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간략재무제표나 뭐 재무제표 볼 때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늘 이렇게 구분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한번 차이점 설명 한번 해주시죠. 우리 그 주식 투자하실 때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영업이익률로 많이 보고 있는데 영업이익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영업활동의 통해 담긴 이익. 그런데 세금도 내야 되잖아요. 이자도 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영업 활동이 아닌 이제 영업 외 활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이라는 건 뭐냐면 영업이익에서 이 영업 외 활동에서 발생된 수익도 있을 거고요, 비용도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빼고 세금까지 우리 기업들은 법인세까지 빼고 남은 최종적으로 기업들의 손에 쥐는 우리 주주들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당기순이익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많은 가치지표 계산이 당기순이익을 중심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보시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영업이익보다 당기순이익이 작잖아요. 세금을 내기 때문에. 가끔 당기순이익이 영업이익보다 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제가 책에 넣었지만 지분법이 좀 어려운 말들이죠. 주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서 그만큼의 회계 처리상 이익을 가져와서 영업 외 활동에서 수익이 많이 나는 기업도 있고요. 또 주식 투자가 잘하는 기업도 있을 거고.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많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보시면 당기순이익을 항상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일정 부분 이상 나와야지만 영업활동을 굉장히 잘하구나 알 수 있는 거고, 당기순이익은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 왜냐하면 들쭉날쭉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업이익은 영업활동에서 남긴 이익, 당기순이익은 영업 외에서 발생된 거 빼고 세금 빼고 최종적으로 회사가 가져가는 이익. 이 친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익잉여금에 들어가는 친구죠. 이거 가지고 우리 배당도 해주시고 자기 주식도 뭐 처분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비례적으로 증가하거나 비례적으로 감소하고 하면은 뭐 이해가 갈 텐데, 만약에 편차가 있게 뭐 하나만 증가하고 하나는 감소하고 한다면 중요성을 둘 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둘 다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뭘 좀 어떻게 봐야 되죠? 저는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 건 맞지만 개인적으로 당기순이익을 중요하게 보거든요. 주주의 몫이고, 제가 수익성 지표 중에서도 아까 설명을 안 드렸지만 자기자본 순이익률이라는 ROE의 기준이 당기순이익이라는 보기 때문에, 그래서 주주의 투자 수익률을 위해서 주주라면은 전 당기순이익이 중심.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이익을 따져봤을 때는. 그리고 영업이익은 이 회사의 경쟁력을 보는 거여서 당연히 같이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예, 하지만 주주의 몫은 당기순이익이다. 알겠습니다. 다섯째 날은 이제 현금흐름표예요. 그러면 좀 현금흐름표를 우리 이해관계인들이 보는 실익이 뭘까요? 뭘 얻기 위해서 현금흐름표를 보죠? 저는 팩트는 현금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익은 장부상의 숫자라면 진짜는 기업의 사활을 결정하는 건 그 통장에 있는 현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익만큼 현금이 실제 들어오고 있는지. 저는 회사의 통장을 합법적으로 까볼 수 있는 게 바로 현금흐름표라고 생각들어요. 회사의 통장 3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통장, 투자통장, 재무통장. 통장의 성격별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보고요. 현금은 조작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분식회계 했던 기업들이 현금 흐름표에서 보면 아예 거꾸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실태를 보고 싶다면 저는 현금 흐름표를 꼭 살펴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표를 살펴볼 때 8가지의 기업 패턴, 스타트업, 성장기업, 우량기업, 전환기업, 성숙기업, 쇠퇴기업, 부실기업, 정리기업, 이 패턴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면 주식 투자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패턴 어떻게 만드신 건지 설명 한번 해주시죠.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이거 어떤 논문에서 나와주고 또 되게 널리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근데 패턴, 즉 현금이 들어오면 플러스, 현금이 나가면 마이너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영업, 투자, 재무 각 통장이 현금이 들어오면 플러스, 나가면 마이너스. 이 패턴으로만 봐더라도 이 기업이 실제 고민이 뭔지, 실제 뭘 하려고 하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영업통장에 항상 현금이 들어오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이제 투자 활동에서 현금을 썼어요. 즉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도 돈이 남아요. 이거를 이제 잉여현금이라고 하죠. 그걸로 이제 빚도 갚고 우리 주주님들한테 배당도 하고요. 그래서 영업통장에 현금이 들어오면 플러스, 투자통장에서 현금을 투자하게 썼다 그러면 마이너스, 재무통장에서도 빚을 갚거나 배당을 했다 그러면 또 마이너스. 그래서 우량한 기업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영업 플러스, 투자 마이너스, 재무 마이너스, 이런 현금 흐름표 패턴만 보더라도 이 회사는 되게 사업이 안정화되어 있구나. 시가총액 상위의 기업들이 대부분 이 패턴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기업도 달라요. 카카오나 네이버, 삼성 SDI,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영업통장으로 돈을 벌고 투자통장으로 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영업으로 번 돈으로도 부족해서 재무통장이 또 플러스예요. 빚을 내거나 아니면 증자를 해서 주주님들한테 돈을 빌려서 이제는 돈을 또 땡겨와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패턴. 그래서 이 기업들은 성장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또 뭐 스타트업들은 영업으로 돈을 못 버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니까 투자 통장은 돈을 써서 마이너스. 근데 돈이 없어요. 돈을 땡겨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패턴 분석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8가지 패턴 유형들이 있어요. 기업 유형이. 8가지 이유는 현금 흐름이 3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 이제 3가지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4, 8 8가지가 나올 수가 있죠. 플러스 뭐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그 8가지 중에 지금 우리 저자님이 설명하신 우량 기업은 영업활동 플러스 투자활동 마이너스 재무활동 마이너스, 성장 기업은 영업활동 플러스 투자활동 마이너스 재무활동 플러스 뭐 이런 식입니다. 성숙기업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성숙기업은 지금 뭔가 투자를 하기에는 레드오션이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처분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 통장에 오히려 돈이 들어오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그리고 하지만 빚은 갚을 수 있는 돈의 여력은 있고, 그래서 재무 통장은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3가지 설명한 뭐 성장기업, 우량기업, 성숙기업 이것들의 공통점은 영업활동이 플러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영업활동 현금이 플러스인 기업은 일단 먹고 들어간다. 맞습니다. 돈 벌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데 사업 초기이면은 돈을 계속 투자해야 되니까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사업 후기에 성숙기면은 뭐 플러스도 있고, 또는 뭐 돈 벌어서 빚을 갚았던지 빚을 더 내던지 이런 차이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인 기업이 좋은 기업이에요. 그러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기업들 중에 뭐 부실기업 이렇게 있는데요. 부실기업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영업활동이 마이너스라는 건 되게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영업으로 돈을 못 벌고 있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무실기업의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자산을 또 처분을 해야 되는데, 회사는 계속 생명 유지를 해야 돼서 주주님들한테 돈을 더 땡겨온다거나 은행에서 빚을 닌다거나 이런 식도 있고, 정리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자산 또 처분하고 나머지 이제 청산을 해야 되니까 빚도 갚고,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패턴, 상장 폐지 심사에 들어간 기업들을 보니까 이 패턴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의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마이너스 플러스.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영업으로는 돈을 못 벌고, 오랫동안 사업을 한 기업이 만약에 스타트업하고 똑같은 현금흐름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 활동에서 돈이 안 들어오면, 근데 만약에 손익계산서에서는 영업이익이 났어요. 근데 영업활동은 돈이 안 들어와요. 이거는 좀 위험하다라고 보지 않을까. 네.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지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일단 플러스여야 해요. 지금 여기 영업활동이 마이너스인 기업은 쇠퇴기업, 부실기업, 정리기업 그냥 다 투자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로서는 어차피 8가지를 알 필요도 없고, 사실 영업활동 현금 플러스인 기업 중에 뭐 우량기업인지 전환기업인지 성숙기업인지 뭐 이렇게 이제 성장기업인지 구분을 하면 되는데, 또 지금 하나 좋은 팁을 말씀해 주신 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면 당연히 좋은 건데 단기순이익이 플러스인데 영업활동이 마이너스거나, 또는 단기순이익이 마이너스인데 영업활동이 플러스거나, 어떤 게 더 좋은 건가요? 저는 단기순이익이 적자지만 영업활동 현금이 플러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산업군에 있거나 수주산업군에 있어서 현금이 들어오는 시기가 타이밍이 안 맞아서 이런 거를 보는다고요. 그럴 때는 현금 흐름표를 한 5년치 정도를 쭉 나열해서 보면은 전 답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단기순이익이 흑자인데, 영업이익이 흑자인데 영업통장에 현금이 안 들어온다라는 거는 뭐 현금 회수의 문제 또는 회계 부정의 문제일 수도 있다 라는 거 좀 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면 단기순이익이 플러스인 게 좀 당연한 거고, 그런 재무제표는 당연한 건데, 만약에 두 개의 부호가 다르다면 훨씬 중요한 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다. 그렇죠. 그때는 좀 더 깊게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소위 말하는 3대 재무제표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공부가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6일째는 줄인이를 위한 재무제표 100% 활용법. 이 책에 또 줄인이를 위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줄인이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건 사실 우리가 재무제표에서 시장지표를 읽어낼 수 있는 게 PER과 PBR이니까, 너무 기본적인 거죠. 네. PER과 PBR을 설명 워낙 잘하시는 강사님이시니까 설명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들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걸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PER과 PBR은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시장 가치 지표 중에 되게 표적인 친구죠. PER은 그 회사의 단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시가총액, 즉 기업의 시장 가격과 비교하는 겁니다.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이 시장 가격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 보는 게 바로 PER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치킨집을 차리려고 하는데 10억짜리가 나왔어요, 매물이요. 그러면 이 시장 가격이 10억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치킨집은 1년에 1억의 순이익을 남겨요. 그러면 이 1억이 바로 기업의 순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 10억과 치킨집이 남기는 순이익 1억을 비교해서 이제 PER 10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년에 1억씩 남으니까 내가 10억을 투자해서 이 치킨집 사면은 순이익이 일정하게 나온다면 10년 안에는 이 원금을 회수할 수 있구나. 또 PER 가지고 기대 투자 수익률도 계산해 볼 수 있거든요. 아까 PER 10으로 나누면 10분의 1, 10%입니다. 이 기업에 투자했을 때 순이익이 1억이 나오니까 10% 정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수익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를 주린이 분들이나 투자하시는 분들이 기준적으로 삼고 있는 수익률이 있을 거예요. 국채도 있을 거고 뭐 회사채도 있을 거고요. 그거랑 비교했을 때 이 기대하는 투자 수익이 높다. 그러면 이 기업을 투자할 수 있는 결정을 할지 말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제공을 해준다고 생각됩니다. PER이. 네. PBR은 어떤 개념인가요? PR과 똑같이 순자산과 시장 가격을 비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상가를 막 찾아보다가 어떤 빌딩이 100억짜리가 나왔어요. 보니까 빌딩에서 뭐 비가 다 처분하고 보니까 순자산이 100억입니다. 시장 가격 100억과 빌딩의 순자산 100억을 비교해서 보면 PBR이 1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순자산이 높으면 PBR이 낮다, 1 미만. 그래서 뭐 흔히 가치주라고도 많이 하고요. 이 PBR이 만약에 1이 넘는다. 즉 시장 가격이 순자산보다 높다면 PBR이 높다. 그럴 경우에는 약간 웃돈 주고 샀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근데 PBR은 순자산을 가지고 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보는 방법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찾을 때 PER 같은 경우에는 5에서 10 정도 기준으로 보고요. PBR은 1 미만. PER과 PBR을 보실 때는 같이 보실 때 이익하고 자산의 질을 좀 많이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단기 순이익이 증가를 해버린 PER이 낮아버릴 수가 있거든요. 또는 현금은 안 되는 자산들, 고정자산이 많을 때도 이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정상적인 거는 순이익은 높아져 가는데 주가가 떨어지거나 주가가 횡보한다. 이러면 저는 PER이 정상적으로 낮아지는 거다. PBR도 똑같이 순자산 가치 높아지는데 주가가 횡보하거나 주가가 낮아진다. 그러면 PER과 PBR이 정상적으로 낮은 게 아닌가. 그래서 5에서 10 미만의 PER과 1 미만의 PBR. 그걸 기준으로 저도 줄이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기업을 선별하고도 했습니다. 네. 이 숫자가 딱 떨어지는 게 회계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자가 그 숫자를 볼 때는 애매하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 또 강사님으로서 딱 여러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표도 뭐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PER은 낮을수록 좋은 거니까 네. 5에서 10 정도, 또는 PBR도 낮을수록 좋은 거니까 1 이하 이 정도로 우리가 체크를 좀 하시면 재무제표상으로 우량한 종목이네 뭐 이렇게 좀 걸릴 수 있는 거죠. PER 다음으로 ROE도 한번, 여기 현존하는 전설의 투자가 버핏을 형이라고 표현했네요. 책에 테스형 다음으로 뭐 현존하지 않는 소크라테스도 테스형이 되어 있는데 뭐. 그래서 우리 버핏 형이 그토록 강조한 주주의 투자자 수익률 ROE에 대한 개념 설명해 주시죠. ROE에 대한 부분들, 제가 만약에 재무제표를 볼 때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뭐냐면 수익성 지표 중에 이제 ROE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ROE를 자기자본 순이익률이라고 해서, 자기자본은 주주의 돈이거든요. 주주의 돈을 가지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써서 우리 주주의 몫을 남겼냐라는 겁니다. 그럼 ROE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거든요. 근데 워런 버핏 형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꾸준히 15% 이상의 ROE가 나오는 기업에 투자해라. 근데 이 15%가 아주 너무너무 힘든 거고요. 꾸준히 나오기도. 자기 자본은 이익이 남으면 날수록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익도 더 커져야 되는 게, 비례해서 커져야 돼서 ROE가 15% 이상을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ROE와 PER, PBR 지표를 같이 보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되게 평범한 소비재 기업이지만 지금 아무도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브랜드 파워가 너무 대단해서, 이 ROE라는 게 브랜드 파워가 세거나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 좋거나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기업들이 ROE가 되게 높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주들이 그 돈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써서 이익을 남기는 게 바로 ROE 지표라면, 그 소비재 기업, 제가 눈여겨보고 있어서 좀 꾸준히 투자하는 회사는 ROE가 최근 3개년 동안 17에서 42%까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베이스로 우리 투자자분들은 미래의 ROE를 추정해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ROE를 가지고 우리 자녀이익 모델이라고 해서 적정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다루지 않고 저도 공부하는 거지만, 좀 PER, PBR, ROE와 적정 가치 계산까지 가면 저는 너무너무 좋은 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 저는 이 정도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투자하기 위해서는 그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의 교동 과목들을 명확히 알아야 되니까 회계 공부 시작하시고요. 마지막 7일째는 실전 재무산표 스피드 독해법. 주식 투자 하신다고 하니까 어떤 지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런 지표에 의해서 종목 선정을 하셨을 때 좋은 성과가 나셨는지 주식 투자 쪽으로 실전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일단 수익성과 성장성을 보고요. 기본적으로 안정성 체크까지 가거든요. 왜냐면 내 소중한 돈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성장성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성 지표는 의류기업이나 소비재 기업 같은 경우는 ROE를 중심으로 해서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고 또 ROE까지 이렇게 최근 3개년 동안 증가하고 있구나. 플러스 하나 더 보는 지표가 있습니다. 현금을 저는 되게 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CCC, 제품을 팔고 현금이 기업의 통장까지 들어오는 이 주기. 쉽게 말하면 제품을 팔아서 현금을 손에 쥐기까지 며칠 걸리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짧아지는 기업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비재 기업이 4년 전에는 2달 걸렸어요. 그 다음 한 해에는 40일, 그 다음 한 해에는 이제는 20일, 최근은 10일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이 정산 주기가 굉장히 빠르고 있구나. 그래서 그 CCC도 좀 살펴보는 게 좋다. 그래서 그 CCC를 같이 보면 얘네들 현금이 빨리 돌고 있구나. 영업통장에 현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회사들.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계속 증가하는 거. 근데 얘가 마이너스 갑자기 빠지면 저는 조금은 보류하고 같이 증가하고 있다라면 이것 또한 되게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전자공 시스템에서 엑셀로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재무제표를 다운받아서 직접 지표를 만들거나 아니면 HTS에서도 재무추이라고 해서 분기별로 다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추세를 확인하고 성장성과 수익성을 확인하고 현금 흐름도 확인합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선별하고 투자할지 말지를 이제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 방법으로 네. 종목 선정을 함에 있어서 네. 이거 좋네 했더니 한 10개, 20개를 분석했는데 네. 동일한 업종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산업은 지금 되게 네. 성장하고 있거나 또는 이익성이 좋거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산업이 최근에 뭐 좀 포착된 산업이 있습니까? 저는 산업의 성장보다 기업의 성장성이 더 높으면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작년 말부터는 그 자동차 자동차 쪽 예. 회사들이 평균적으로 이런 성장성이나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 완성차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2차 전지 배터리나 아니면 자동차 부품사까지 다 말씀하시는 2차 전지 배터리도 저희 중심도 있지만 완성차가 먼저 중심이었고요. 반도체 중에서도 이제는 소부장 기업 중에서 최근에는 이제 GTS라는 기업도 성장성도 너무 좋아서 이익성도 너무 좋고요. 그래서 그 기업도 되게 유심히 봤고 그 수익률도 되게 좋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완성차만 말씀드렸지만 또 부품사도 좀 유심히 보고 길목은 차지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무제표라는 거는 소중한 돈을 잃지 않기 위한 투자에도 정말 중요하다. 대박인 기업보다는 망할 기업인지 아닌지 체크해서 되게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현재 기업은 지금까지 누적된 숫자이기 때문에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방어가 굉장히 강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밸런스 있게 투자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가격, 차트도 봐야 되고 그래도 재료에 대한 부분도 제가 지금 그 부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 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장에 줄임의를 위한 재무제표 활용법이 일단 들어가 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1장부터 5장까지는 꼭 주식 투자자만을 위한 책이 아니고 기초 회계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회계 너무 모르는데 회계 좀 알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이 책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뭐 못다한 질문이 있을 테니까 편안하게 마지막 인사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갑자기 준비가 안 돼가지고 제가 대표님 쓰신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되세요라는 말에 되게 심쿵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돈 때문에 고생한 적은 없는데 커서 이제 자립을 하고 돈 때문에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살면서 정신을 차리고 이제 회계책을 쓰고 회계하면서 얻은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회계 강사를 한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누구나 회계하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 회계가 제가 가게를 차렸을 때 장사의 실태를 손익계산서로 확인하면서 제가 지금 생존하고 5년째 됐거든요. 오히려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또 재테크 투자를 할 때 제 소중하게 모았던 돈을 지켜주고 오히려 수익률 높였을 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 또 회계 강의를 할 때도 우리 직장인분들한테 왔을 때 일이 비즈니스가 됐어요 라고 말했던 것처럼 저는 라이프 스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본주의 시대에 꼭 필요한 라이프 스킬. 우리 이정현 세무사님의 유튜브를 보신 모든 시청자분들이 저랑 같이 회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재무제표까지 7일 완성 마스터하셔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ROE, 투자 수익률이 높아졌으면 또 소중한 돈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7일 완성 재무제표 읽기. 주식 투자자분들 뿐만 아니라 사업하시는 분들 또는 직장인분들 회계를 모르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고 나중에 가서 회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회계하십시오. 지금까지 윤정용 저자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